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의 11번째 임금 중종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스로 원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룻밤 사이에 떠밀리듯 왕좌에 앉게 된 남자. 그리고 평생을 신하들과 여인들 사이의 암투 속에서 살아야 했던 군주. 화려한 궁궐의 주인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단 한 번도 스스로 선택하지 못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파란만장했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506년 조선의 도성 한양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왕이었던 연산군은 즉위 12년째 폭정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왕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거스르면 목숨을 잃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고, 흥청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서 끌려온 여인들은 왕의 유흥을 위해 소모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졌지만 누구도 감히 왕 앞에 나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해가 지면 도성의 사람들은 저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오늘 밤도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민심은 이미 왕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지만 그 분노를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공포의 시대에 반기를 든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원종과 성희안이었습니다. 박원종은 본래 연산군의 신임을 받던 무장이었지만 자신의 누이가 왕에게 능욕을 당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왕에 대한 증오심을 품게 됩니다. 성희안 역시 왕의 폭정을 비판하다 파직된 인물이었죠. 두 사람은 뜻을 모아 거사를 준비했고 1506년 음력 9월 초 마침내 훈련원에 병사들을 집결시킵니다. 동원된 군사는 많지 않았지만 이미 민심은 연산군을 떠나 있었기에 반정군은 큰 저항 없이 궁궐을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정의 밤 정작 가장 큰 공포에 떨고 있던 인물은 다름 아닌 훗날 왕이 될 진성대군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궁궐에서 멀지 않은 자신의 사저에 머물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자신의 사저를 에워싼 횃불과 함성을 들으며 진성대군은 이것이 연산군이 보낸 살수들의 소리라고 확신했습니다. 형이 자신의 친어머니의 원수를 갚겠다며 수많은 종친과 친척을 죽이는 것을 지켜봐온 그였기에 왕의 동생이라는 신분은 축복이 아니라 언제든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는 위태로운 굴레였습니다. 극도의 혼란 속에서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할 때 곁을 지키던 부인 신씨가 밖을 내다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말의 머리가 이 집을 향해 있다면 우리를 해치러 온 것이지만 말의 꼬리가 이쪽을 향하고 머리가 밖을 향해 있다면 우리를 지키러 온 것이라고 말이죠. 신씨의 확인을 거친 뒤에야 진성대군은 몸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던 소리는 그를 죽이려는 자들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임금을 모시려는 신하들의 엎드림이었습니다. 박원종을 비롯한 반정의 주역들은 진성대군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왕위에 올라달라고 청했습니다. 연산군을 폐위하고 조선의 11번째 임금으로 추대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거절했습니다. 형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얼마나 위태로운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정 세력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이미 연산의 시대는 끝났고 조선의 왕자는 주인을 잃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결국 진성대군은 죽음보다 무거운 선택을 안고 운명에 끌려가듯 경복궁 근정전에서 조선의 새 임금 중종으로 즉위합니다. 하지만 왕관을 쓴 첫 아침부터 중종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살얼음판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공신들에 의해 선택된 왕이었습니다. 임금의 자리에 앉았음에도 그가 마주한 것은 자신을 왕으로 만든 공신들의 오만한 시선이었습니다. 반정에 가담한 공신만 100여 명이 넘었고 이들은 저마다 막대한 토지와 노비를 챙기며 권력을 나눠 가졌습니다. 반정 당일 연산군의 측근들이 궁궐 마당에서 즉결 처형되는 모습을 지켜본 중종에게 공신들은 언제든 자신을 갈아치울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왕권은 이름뿐이었고 실권은 반정 주역들이 쥐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즉위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중종에게는 더욱 가슴 아픈 비극이 닥칩니다. 왕비 신씨의 아버지 신수근이 반정 과정에서 공신들의 뜻을 따르지 않아 목숨을 잃은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수근은 연산군의 처남이자 최측근으로 반정 주역들이 거사에 동참해달라고 은밀히 청했을 때 왕과 매부 사이에서 누구의 편도 들 수 없다며 거절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반정 당일 목숨을 잃었고 공신들은 그 딸이 국모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신씨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자신들에게 칼끝을 겨눌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공신들은 역적의 딸을 국모로 둘 수 없다며 매일같이 중종을 압박했습니다. 신씨는 진성대군 시절 죽음의 문턱에서 함께 버텨준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중종에게는 이들의 요구를 거절할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즉위한 지 단 7일 만에 신씨는 폐위되어 궁 밖으로 쫓겨나고 맙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왕비 자리에 머물렀던 여인의 비극이었습니다. 궁을 떠나던 날 한양에는 가을비가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중종은 멀어지는 가마를 바라보며 단 한마디도, 단 한 걸음도 배웅하지 못했습니다. 신씨는 인왕산 아래 사가로 물러나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과 등졌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의 마음마저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왕이 된 뒤에도 신씨를 잊지 못한 중종이 경회루에 올라 인왕산 쪽을 바라보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이를 전해들은 신씨는 궁에서 입던 분홍빛 치마를 인왕산 바위 위에 펼쳐두었다고 합니다. 멀리서도 보이도록 자신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임금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신호였던 것이죠.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치마바위 전설이라 부르며 오래도록 전했습니다. 붉은 치마는 그녀가 남편을 원망하지 않으며 여전히 그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조용한 위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종은 왕이었기에 그 치마를 보고 달려갈 수도 그녀를 다시 궁으로 불러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저 멀리서 그 붉은 빛이 바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비극은 이후 중종의 성격과 치세에도 깊은 영향을 남겼습니다. 그는 평생 신하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온전히 열기를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평생을 홀로 지내다 7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죽기까지 중종을 원망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주인을 잃은 중전의 자리를 두고 이제 새로운 여인들의 다툼이 시작됩니다. 신씨가 떠난 지 사흘 만에 공신들의 압박으로 후궁 간택이 시작되었고 4명의 여인이 차례로 입궐합니다. 그중 유독 중종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는 훗날의 경빈 박씨였습니다. 다른 이들과 달리 유력한 가문 출신이 아니었지만 빼어난 미모 하나로 박원종의 수양딸이 되어 궁에 들어온 인물이었죠. 배경 없이 자신에게 온전히 의지하는 듯한 그녀의 존재는 공신들에게 늘 눌려 지내던 중종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식 왕비의 자리는 그녀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1507년 박원종의 외척이자 명문가 파평 윤씨 출신인 숙의 윤씨가 새 왕비 장경왕후로 책봉됩니다. 가장 큰 총애를 받으면서도 가문의 격차로 왕비 자리를 내줘야 했던 경빈 박씨의 마음속에는 이때부터 결코 꺼지지 않을 야망의 불씨가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1509년 중종의 첫 아들 복성군을 낳으며 입지를 다졌고 궁궐 안에서 중전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할 만큼 위세를 떨쳤습니다. 그러던 1515년 봄 장경왕후가 마침내 원자를 낳습니다. 아무리 첫째 아들이라 해도 후궁소생인 복성군은 중전의 적자를 이길 수 없는 법이었기에 이 소식은 경빈 박씨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녀는 출산 일주일 만에 산욕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죠. 중종에게는 크나큰 슬픔이었지만 경빈 박씨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였습니다. 만약 자신이 비어버린 중전 자리에 오를 수만 있다면 이미 장성한 아들 복성군을 세자로 세울 수도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관례상 중전의 아들이 세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었기에 경빈이 중전이 되는 것만이 복성군을 왕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원자를 지키려는 세력과 새로운 권력을 꿈꾸는 후궁의 소리 없는 전쟁, 이른바 여인천하의 서막이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2년 뒤인 1517년 중전의 자리를 차지한 것은 뜻밖에도 17살의 어린 소녀 문정왕후였습니다. 경빈의 꿈은 다시 한번 멈춰야 했습니다. 한편 궁 밖 정치판에도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반정 공신들의 끊임없는 간섭에 지쳐있던 중종의 눈에 들어온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정암 조광조였습니다. 당시 살인파의 거두 김갱필의 제자로 성균관 유생들 사이에서 이미 명망이 높았던 젊은 선비였죠. 그는 타협을 모르는 대쪽 같은 성품과 유교적 도덕 정치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왕에게 아첨하는 대신 왕이 먼저 도덕적으로 완벽해져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도학 정치를 설파했고, 중종은 그에게 파격적인 신뢰를 보내며 대사원이라는 중책을 맡깁니다. 조광조는 소학을 근본으로 관리들의 기강을 바로잡고 향약을 보급해 지방의 풍속을 바로 세우려 했으며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인재를 청거로 뽑는 현량과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기존 기득권이던 훈구 세력, 즉 반정 공신들의 뿌리를 흔드는 대담한 도전이었죠. 그는 임금이 성인이 되어 백성을 교화하고 신하는 결백한 선비 정신으로 왕을 보필하는 세상을 지치라 부르며 이상적인 도학 국가를 꿈꿨습니다. 조광조의 개혁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1519년 그는 반정 공신들 중 실제 공이 없으면서
이름만 올린 이들의 훈장을 박탈해야 한다는 위훈 삭제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는 반정 세력이 누려온 경제적 특권과 명예를 뿌리째 흔드는 일이었으며 기존 권력층 전체를 향한 정면 승부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지지하던 중종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조광조의 엄격함은 견디기 힘든 무게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살인파 신하들은 임금의 사생활조차 도하게 잣대로 비판하기 시작했고 중종이 잠시 휴식을 취하려 하면 어김없이 성악에 힘쓰시라는 간언이 빗발쳤습니다. 왕에게 조광조는 이제 든든한 동반자가 아니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거북한 존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훈구 세력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광조의 명망이 임금보다 높으니 민심이 어디로 향하겠느냐는 은근한 속삭임은 중종의 마음속에 의구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1519년 11월 조작된 사건 하나가 모든 것을 뒤바꿉니다. 나뭇잎에 꿀로 글자를 새겨 벌레가 갉아먹게 만든 뒤 이를 하늘에 계시라며 왕에게 바친 이른바 주초위왕 사건이었습니다.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명백한 조작이었지만 권력을 지키려는 이들에게는 조광조를 베어낼 완벽한 칼날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들이닥친 군사들에게 조광조는 영문도 모른 채 붙잡혔고 자신을 아꼈던 임금과 직접 대면해 진실을 밝히고자 했지만 그 요청조차 냉혹하게 거절당했습니다. 어제의 동지는 오늘 가장 위험한 정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전라남도 능주로 유배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유배 도착 한 달 만인 12월 20일 중종은 그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조광조는 죽기 직전 붓을 들어 임금 사랑하기를 아버지 사랑하듯 하였고 나라 걱정하기를 내 집 걱정하듯 하였다는 마지막 시를 남기고 담담히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꿈꾸던 도학의 나라는 그렇게 채 4년을 채우지 못하고 무너졌고 훈구 세력은 다시 권력을 장악하며 그의 개혁을 모두 되돌려 놓았습니다. 조광조가 세상을 떠난 지 8년 뒤인 1527년 궁궐은 또 한 번 기괴한 사건으로 술렁입니다. 원자가 머물던 동궁전 마당에서 입과 눈이 불에 그을린 쥐의 사체가 발견된 것입니다. 꼬리에는 원자의 사주가 적힌 종이가 매달려 있었죠. 유교 국가조선에서 임금의 후계자를 저주하는 행위는 곧 국가 전체를 부정하는 대역죄나 다름없었습니다. 작서의 변이라 불리는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것은 다름 아닌 경빈 박씨였습니다. 자신의 아들 복성군을 위해 원자를 저주했다는 것이었죠. 수사 과정에서 그녀의 거처였던 소덕궁의 하녀들이 국문을 당했고 고문 끝에 경빈 박씨의 소행이라는 자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진실이 무엇이었는지는 끝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광조가 사라진 뒤 힘을 얻은 훈구 세력과 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쥔 대신들에게 경빈 박씨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눈엣 가시였습니다. 조정의 여론은 순식간에 그녀를 범인으로 몰아갔습니다. 결국 1527년 경빈 박씨와 복성군은 폐서인되어 고향 상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훗날 이 사건이 기만로 일가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꾸민 조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습니다. 1533년 중종은 결국 자신의 손으로 경빈 박씨와 복성군에게 사약을 내리고 맙니다. 복성군이 죽기 직전 어머니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라며 울며 사약을 마셨다는 이야기는 당시 권력의 비정함을 상징하는 일화로 오늘날까지 전해집니다. 경빈 박씨가 몰락하는 동안 궁궐 한편에서는 또 다른 여인이 조용히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1517년 17의 나이로 입궐했던 문정왕후입니다. 입궐 당시만 해도 그녀의 자리는 위태로웠습니다. 경빈 박씨가 실권을 쥐고 있었고 전임 왕비가 남긴 원자 역시 이미 세자 책봉을 앞두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정왕후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권력이란 힘으로 뺏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방심할 때까지 기다려 얻는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철저히 낮추며 중종의 비위를 맞추는 한편 세자를 친자식처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세자가 아플 때 직접 병수발을 들 정도로 정성을 다했다고 하는데 이는 세자의 외척 세력인 대윤의 경계심을 늦추는 고도의 처세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온화한 미소를 보며 욕심없는 국모라 칭송했지만 그 이면에는 조용히 조정의 흐름을 읽어내는 냉철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궐 후 약 20여 년 동안 아들을 낳지 못하는 시련을 겪으면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고 경빈 박씨가 몰락하고 작서의 변이 휘몰아치는 피바람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침묵이라는 이름의 가면 덕분이었습니다. 그렇게 20여 년을 아들 없이 침묵 속에서 견뎌낸 끝에 마침내 경원대군을 얻으며 발톱을 드러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중종의 말년 병세가 깊어질수록 문정왕후의 태도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효심 깊던 세자 훗날의 인종을 향해 우리 모자를 언제 죽일 것이냐는 날선 말을 던지며 그를 심리적으로 압박했다고 전해집니다. 인종은 오히려 자신이 부족한 탓이라며 고개를 숙였죠. 그의 지극한 효심은 오히려 그를 오가매는 밧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544년 11월 38해에 이르는 긴 재위를 뒤로하고 중종은 눈을 감습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 스스로의 의지보다는 타인의 욕망에 떠밀려 흘러간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형의 폭정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던 청년기 조광조라는 이상주의자에게 매료되었다가 결국 자신의 손으로 그를 죽여야 했던 중년, 그리고 경빈 박씨와 문정왕후라는 두 여인의 암투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던 노년까지 그는 단 한 번도 역사의 주도권을 온전히 쥐어보지 못한 군주였습니다. 그는 신하들이 정교하게 짜놓은 판 위에서 움직이는 말과 같았고 여인들이 파놓은 깊은 함정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가야 했던 외로운 군주였습니다. 공신들의 위협에 굴복해 7일 만에 내쫓아야 했던 첫 아내 신씨, 원자를 낳고 일찍 떠나버린 장경왕후, 그리고 권력 다툼의 희생양으로 자신이 직접 사약을 내려야 했던 경빈 박씨와 복성군까지 그가 왕자를 지키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는 한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흔히 중종은 성품이 유순하고 인자했다는 평을 받습니다. 하지만 비정한 권력의 세계에서 그 유순함은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과감히 쳐내야 할 때 단호하지 못했고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을 지켜야 할 때 충분히 강인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이 아끼던 사람들을 하나씩 잃어갔고 그 빈자리를 메운 것은 따뜻한 인간미가 아니라 차가운 권력의 욕망이었습니다. 사후에도 그의 운명은 뒤틀렸습니다. 훗날 권력을 장악한 문정왕후가 자신이 죽어서 왕의 곁에 묻히기 위해 중종의 능을 홀로 옮겨버렸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지대가 낮아 침수가 잦았던 그곳에 묻히지 못했죠. 죽어서도 사랑하는 이의 곁에 머물지 못한 중종의 마지막 자리는 그가 평생 짊어졌던 고독을 상징하듯 오늘날까지 남아있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주인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단 한 번도 스스로 선택하지 못했던 군주 중종.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